차가운 겨울바람이 황량한 전초기지의 깃대를 휘감는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처럼 느껴지는 곳이었다. 한유진 이병은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차림으로 행정반 앞에 섰다. 그녀의 단정한 외모와 달리 이곳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부대원들의 눈빛에는 생기 대신 기계적인 복종만이 어려 있었다. 이곳은 박태규 중령이 지배하는 왕국이었고 그의 규율은 군법이 아닌 변덕에 가까웠다. 유진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군 생활 첫날은 그렇게 불길한 정적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박태규 중령은 사령부에서 밀려난 인물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권력욕은 이곳 잊혀진 주둔지에서 더욱 기형적으로 자라났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기 위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집착했다. 행정반 문이 열리고 유진은 보고를 위해 안으로 들어섰다. 박중령은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신병에 대한 관심이 아닌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듯한 지루함과 경멸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신병 한유진. 오늘부로 배속을 명받았습니다. 유진은 굳건한 목소리로 경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박중령은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한참 동안 그녀를 세워두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일부러 그녀의 침착함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여자라, 요즘 군대가 좋아져서 이런 구경도 하는군. 그의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서막이었다. 박중령은 의자에서 일어나 유진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우리 부대는 좀 험한 곳이라서 말이야. 여자애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는 곁에 서 있던 부사관에게 눈짓했다. 이봐, 김하사. 신병 환영식 준비해야지. 아주 특별한 걸로. 김하사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중령의 시선에 곧바로 복종했다. 부대원들이 연병장으로 소집되었다. 유진은 그들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박중령은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지시로 병사 2명이 낡은 정비고에서 녹슨 금속 의자 하나를 끌고 나왔다. 그것은 바닥에 고정된 채 360도 회전하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물건이었다. 우리 신병에게 이 부대의 규율을 가르쳐야지. 저기 앉혀. 박중령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주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중령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 2명의 병사가 마지못해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은 그들을 노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둘러싼 이 부조리한 상황과 이 모든 것을 연출하고 있는 박태규 중령을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목격한 자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앉히라고 박중령이 고함을 질렀다. 병사들이 유진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유진은 스스로 의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았다. 박중령은 그녀의 순순한 태도가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더 극적인 굴복을 원했다. 좋아, 이제 신병이 도망가지 못하게 잘 붙들어 매야지. 김하사 용접기 가져와. 연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는 듯했다. 용접기라는 단어는 농담의 선을 넘어선 명백한 위협이었다. 김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중령님, 그건. 박중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냥 겁만 주자는 거야, 멍청아. 저 콧대 높은 신병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자고. 가서 발목 근처의 불꽃이라도 좀 튀겨봐.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다. 유진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김하사가 망설이며 용접기를 들고 다가왔다. 스파크가 튀고 금속이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하지만 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 상관없는 연극이라도 되는 듯 초연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침묵은 박중령이 기대했던 절규나 애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박중령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좋아, 진짜로 돌려주지. 그는 의자를 발로 찼다. 금속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거칠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유진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돌아갔다. 어지러움이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고 균형을 잡으려 했었다. 다른 병사들은 차마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이 잔인한 희극은 박중령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그는 유진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이제 좀 군기가 드나 여기가 네가 놀던 유치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군. 그는 의자를 멈추게 한 뒤 비틀거리는 유진을 향해 말했다. 내무반으로 꺼져. 그리고 명심해. 내 부대에선 내가 법이다. 유진은 대답 없이 경례를 붙이고 돌아섰다. 그녀의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등은 꼿꼿했다. 그날 밤 내무반에 배정된 유진은 차가운 침상에 누워 눈을 감았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낮에 겪었던 굴욕을 되새겼다. 박태규 중령의 얼굴, 그의 잔인한 미소, 그리고 방관하던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 대신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썩어 있었다. 뿌리부터. 유진은 조용히 일어나 관물대를 열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박태규 중령이 했던 말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실만을 건조하게 기록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기록이 아니었다. 규정에 따른 정식 절차를 위한 증거 수집이었다. 그녀는 이 부대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군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며 시스템을 이기는 것은 감정이 아닌 절차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구보에 참여하고 식사를 하고 훈련 준비를 했다. 어제 연병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부대원들은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피했다. 박중령의 눈에 띄어 좋을 것이 없다는 계산적인 판단이었다. 박중령 역시 유진이 생각보다 강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꺾어놓고 싶었다. 그는 유진에게 의도적으로 가장 힘들고 불필요한 작업들만 골라 지시했다. 한겨울에 얼어붙은 배수로를 파괴하거나 새벽에 불필요한 장비 점검을 혼자 시켰다. 하지만 유진은 묵묵히 모든 지시를 수행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정해진 기준보다 더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박중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유진에게서 굴복의 징후를 찾아내려 했었지만 유진의 눈은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심연처럼 고요했다. 박중령은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신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행동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기록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다. 유진은
부대의 다른 병사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박중령의 폭력과 부조리에 고통받는 이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김하사는 중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도 손을 대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박태규라는 독재자가 군림하는 작은 왕국이었다. 유진은 이 구조를 파악해야 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암묵적인 동조자인지 며칠이 지났다. 유진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부대 내의 권력 관계와 비리의 흔적들을 조용히 수집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옅었지만 그녀의 관찰은 날카로웠다. 박중령은 유진이 자신의 통제하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다시 자신의 일상적인 부패 행위로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PX 군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뒤 공중전화를 이용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부대 밖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와 달리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과 같았다. 유진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안부를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곳의 시스템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화를 끊은 유진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 일을 보고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이 부대의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할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방식이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원칙이었다. 박중령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군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유진은 내무반에서 정식으로 1303 군 복무부조리 신고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금속 의자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이 겪고 목격한 일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했다. 그녀는 박태규 중령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전쟁의 시작이었다. 박중령은 그 시각 자신의 관사에서 부대 보급품을 빼돌려 마련한 고급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주둔지를 내려다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왕국에서 그는 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유진 이병의 인사기록 카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서류의 가족관계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작성한 신고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이 서류를 부대 내 정식 절차를 통해 제출할 것이다. 물론 이 서류가 박중령의 손아귀에 있는 이 부대에서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절차였다. 모든 시스템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검증되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밟아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유진은 행정반의 소원 수리함에 자신의 신고서를 넣었다. 김하사가 그 모습을 흘깃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박중령의 사람이었기에 그 신고서가 어디로 갈지는 뻔했다. 유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 행위 자체가 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카드는 던져졌다. 이제 박중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릴 차례였다. 박중령은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고서를 받아보았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겨우 이런 종이 쪼가리로 날 위협해 그는 김하사에게 그 서류를 당장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유진을 다시 불렀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그녀의 군기를 확실히 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세워두고는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네가 아직도 여기가 어딘지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감히 중령에게 덤벼 박중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규정에 따라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박중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규정, 여기서 규정은 나야. 인연이. 그가 유진을 향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당황한 표정의 김하사가 서 있었다. 중령님, 저 본부에서 감찰반이. 박중령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뭐 감찰반 불시 검문인가.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유진을 쏘아보았다. 넌 이만 나가봐. 그리고 오늘 일은 있는 게 좋을 거다. 유진은 조용히 경례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다. 그녀가 제출한 신고서는 박중령에 의해 즉시 폐기되었지만 그녀가 시스템에 접속했다는 로그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걸었던 단 한 통의 전화는 이 거대한 기계의 또 다른 톱니바퀴를 움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태규 중령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박태규 중령은 감찰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불시 감찰은 군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었고 그는 언제나 서류상의 숫자를 조작해 두는데 능숙했다. 그는 한유진 이병이 제출했던 신고서가 이 감찰의 원인일 리 없다고 확신했다. 고작 이병 하나가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 군대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는 이번 감찰도 적당히 접대하고 서류 몇 장을 넘기면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는 감찰반을 접대실로 안내하며 특유의 과장된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했다.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는 교활한 뱀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감찰반장인 소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인사를 받았다. 정기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중령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서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중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류라면 자신 있었다. 그 시각 행정반에서는 김하사가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는 박중령의 지시로 온갖 불법적인 회계 처리를 도맡아왔다. 그는 감찰반이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그는 허둥지둥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박중령이 태워버리라고 했던 한유진의 신고서 조각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 잿더미가 어쩐지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편 유진은 감찰반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연병장 구석에서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다. 감찰반의 방문이 자신이 올린 보고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작은 균열이 부패한 댐을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뿐이었다. 박중령은 감찰반을 상대하는 동안에도 한유진에 대한 분노를 잊지 않았다.
감히 자신에게 덤빈 그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그는 감찰반이 돌아가고 나면 본보기로 삼아 다른 누구도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외딴 주둔지에서는 절대적이라고 굳게 믿었다. 유진의 배경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다. 김하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행정반을 서성거렸다. 그는 박중령의 몰락이 곧 자신의 몰락임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했다. 그는 감찰반의 눈을 속이기 위해 완벽하게 조작된 장부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단순히 장부가 발각될까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유진이라는 신병이 풍기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중령은 감찰반과의 지루한 서류 검토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왔다. 그는 이번에도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는 한유진의 신고서가 감찰반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멍청한 년,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팠구나. 그는 유진을 어떻게 괴롭힐지 상상하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을 단순한 반항적인 여자의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며칠이 지났다. 감찰반은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하는 것처럼 보였다. 부대는 다시 박중령의 독재 아래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박중령은 유진을 향한 본격적인 괴롭힘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유진에게 육체적으로 가장 고된 징벌적 노동을 부과했다. 하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불평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의 묵묵함은 박중령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복종이 아닌 경멸을 읽었다. 김하사는 감찰반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박중령의 눈을 피해 행정반 컴퓨터에 접속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한유진 이병의 인사기록 카드를 다시 열어보았다. 처음 부대에 전입 왔을 때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기만 했었다. 그는 유진의 신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주소, 학력 특기.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가족 관계란에서 멈췄다. 모 한서연, 이름 자체는 평범했다. 하지만 그 옆에 적힌 관계와 직위를 확인하는 순간 김하사의 숨이 멎었다. 모친 육군본부 소장 한서연.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소장 육군본부, 그는 재빨리 내부망을 통해 한서연 소장을 검색했다. 화면에 뜬 사진과 이력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렸다. 화면 속의 한서연 소장은 군복을 입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력은 화려했다. 최연소 여성장군, 육군 본부 감찰실장,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부패 척결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김하사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박태규 중령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는 지뢰를 밟은 것이었다. 김하사는 공포에 질려 모니터를 껐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박태규 중령이 한유진 이병에게 저질렀던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금속 의자, 용접기, 그리고 끊임없는 괴롭힘. 만약 한서연 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김하사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이 부대는 통째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니, 박태규 중령은 군복을 벗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이 사실을 박 중령에게 알려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박 중령의 성격을 아는 그로서는
섣불리 입을 열기 두려웠다. 박중령은 분명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한다며 그를 힐난할 것이 뻔했다. 혹은 사실을 알게 된 그를 입막음하려 할지도 몰랐다. 김하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중령이 그를 호출했다. 박중령은 여전히 한유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김하사 그 계집애 말이야. 아직도 콧대가 너무 높아.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해. 징계위원회라도 열어서 영창이라도 보내버릴까. 김하사는 창백한 얼굴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중령님,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박중령은 김하사의 소심한 반대에 코웃음을 쳤다. 위험이 부대에서 내가 위험할 게 뭐가 있나 자네. 지금 나한테 반기라도 드는 건가? 김하사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말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한유진 이병의 인사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박중령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뭔데 그래 뜸 들이지 말고 말에. 김하사는 눈을 질끈 감고 내뱉었다. 한유진 이병의 모친이 한서연 소장입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입니다.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중령은 김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장난치나 지금. 김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한서연 소장의 프로필을 박중령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박중령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표정은 이내 경악과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철의 여인의 딸을 용접기로 지지려 했던 것이다. 박중령은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인가? 김하사 자네 확실해? 김하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중령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 대신 원초적인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박중령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수년간 부패와 권모술수로 살아남은 자였다.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아직 몰라. 그 계집애가 직접 말하지 않았어. 어쩌면 그 어미는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 그래, 조용히 덮으면 돼. 그는 스스로를 위안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김하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한유진의 인사기록에서 그 항목을 삭제해.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알겠나? 김하사는 망설였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박중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박중령은 다시 한번 자신의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었다. 그래, 그깟 소장이 뭐라고. 여긴 내 구역이야. 내가 먼저 손을 쓰면 돼. 그 계집애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버리거나 아예 의가사 제대라도 시켜버리면 그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시 도끼가 어렸다. 박중령은 김하사를 내보낸 뒤 혼자 방에 남아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자신이 한서연 소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그는 한유진을 불러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어쩌면 그녀가 원하는 것이 돈이나 특별 대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하라고 명령했다. 유진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박중령은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색한 미소까지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아, 한이병, 앉게, 편하게 얘기 좀 하지. 유진은 그의 위선적인 태도에 미동도 없이 부동자세로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용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박중령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동안 한 이병에게 좀 심했던 것 같군. 다 자네가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겠나. 하하. 그는 유진의 반응을 살폈다. 유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박중령은 초조해졌다. 혹시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아니면 혹시 원하는 보직이라도 있나? 유진은 박중령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중령님, 저는 군인으로서 이곳에 왔고 규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박중령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회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다시금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유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너도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게 될 거다. 네가 누굴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내 구역이야. 내 어미가 장군이든 뭐든 여기서 넌 그냥 이등병일 뿐이야. 그는 결국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유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유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고자질했다고 단정지었다. 유진은 그의 폭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용무가 끝났으면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박중령은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그리고 그 강 저편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끝까지 발악하기로 결심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동청사의 고요함은 박태규 중령의 주둔지와는 정반대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강철처럼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 한서연 소장의 집무실은 그 정점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도시가 아닌 그 너머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보고서가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개인 단말기에 방금 도착한 하나의 알림. 그것은 1303군 복무 부조리 신고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된 1급 관심병사 분류 알림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한유진 이병이었다. 한서연은 딸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과는 다른 길을 걷길 바랐지만 동시에 자신의 딸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함을 지녔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독립성을 존중했고 이것이 유진의 선택임을 받아들였다. 한서연은 알림을 클릭했다. 내용은 간결했다. 상관에 의한 지속적인 괴롭힘 및 인격 모독.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유진은 자신의 어머니가 가진 권력을 이용할 생각이 없었기에 가장 기본적인 채널을 통해 최소한의 보고만을 올린 것이었다. 한서연은 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유진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었다. 한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딸이 겪었을지도 모를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지금은 장군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였다. 사적인 감정으로 군 시스템에 개입하는 것은 그녀의 원칙에 어긋났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어머니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부패를 척결해야 할 최고 책임자였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딸의 신고서를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해상충이었다. 대신 그녀는 시스템을 움직이기로 했다. 그녀는 지난 분기별 부대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부대 목록 중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다. 제7보급지원대대 박태규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였다. 공교롭게도 그 부대는 몇 달 전부터 물자 유용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간헐적으로 접수되던 곳이었다. 한서연은 비서실장인 이 중령을 호출했다. 이 중령 제7보급지원대대. 최근 감찰 기록이 언제지 이 중령은 신속하게 단말기를 확인했다. 3년 전 정기 감찰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군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3년이면 충분히 썩어 문드러지기 좋은 시간이었다. 최근 해당 부대의 보급 물자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이번 분기 무작위 전투 준비 태세 점검 대상 부대로 7대대를 포함시켜 후방 지원 부대일수록 정신무장이 해이해지기 쉽지. 보급 현황과 더불어 병사들의 사기 및 복무 실태까지 면밀히 점검하도록 그녀는 무작위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 중령은 즉각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다. 이 중령은 한서연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는 그녀의 가장 유능한 수족이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즉시 준비시키겠습니다. 감찰팀은 누구로? 한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김민석 대령. 그에게 맡기지. 김 대령은 원칙주의자고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번 감찰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해.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내일 새벽에 바로 투입하도록. 김민석 대령. 그는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로 한서연이 직접 발탁한 감찰실의 핵심 인재였다. 그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으로 유명했다. 그에게는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어 다녔다.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뿌리까지 파헤쳐내는 그의 성격은 지금 이 임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딸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김민석 대령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 오직 공정한 시스템의 칼날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한편 박태규 중령은 자신의 주둔지에서 초조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한유진의 배경을 알게 된 후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는 한서연 소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덮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그는 기마사를 닥달해 부대의 모든 비리 장부를 폐기하거나 이중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죄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한유진을 어떻게든 부대에서 내보내려 애썼다. 그는 유진을 의무실로 불러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려 시도했다. 하지만 군의관은 유진의 완벽하게 정상적인 정신 상태, 감정 결과 앞에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오히려 유진은 군의관에게 박중령의 비정상적인 지시와 압박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보고했다. 군의관은 중립을 지켜야 했지만 이미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박중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유진을 회유하려 다시 시도했다. 그는 유진에게 편한 보직을 제안하며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유진은 그저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만 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이곳에서 제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박중령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유진이 자신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박중령의 불안감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병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가혹한 징벌을 내렸다. 부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하사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박중령과 함께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몰래 자신의 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다. 배신의 싹이 트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울에서는 김민석 대령이 한서연 소장의 호출을 받고 그녀의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에게 제7보급지원대대의 약식 브리핑 자료를 건넸다. 김 대령, 자네의 날카로운 눈이 필요하네. 이곳은 오랫동안 잊혀진 곳이야. 썩은 내가 진동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 김민석 대령은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수치상의 불일치와 익명의 투서 내용들이 그의 직업적 감각을 자극했다. 장군님, 단순한 보급비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대령이 말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물자가 썩는 곳엔 반드시 사람도 썩기 마련이지. 특히 지휘관이 부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사들에게 돌아가. 이번 감찰의 핵심은 병사 일세, 그들의 복무 실태와 인권 상황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게. 한서연은 한유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다. 김민석 대령은 그녀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고 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을 소집했다. 회계보급 그리고 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예 감찰팀이었다.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박태규 중령의 작은 왕국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박중령은 아직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둔지 안에서 한유진 이병이라는 작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만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파도가 자신의 발밑까지 밀려오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박중령은 한유진을 고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다른 병사들에게 유진과 대화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지시켰다. 유진은 순식간에 부대 내의 투명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유진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훈련에 매진했고 틈틈이 군법과 규정집을 탐독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중령이 자신의 배경을 알게 되었음을 눈치챘다. 그의 태도가 경멸에서 공포로 그리고 다시 비굴한 회유로 바뀌는 것을 보며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에게 어떤 추가적인 연락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명예에 기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한유진 이병으로서 이 부조리한 시스템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김하사를 불러 자신의 관사에서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다.
김하사 자네가 모든 걸 뒤집었을 수도 있어. 나를 도와야 자네도 사는 거야. 한유진이 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꾸밀 수는 없나 김하사는 경악했다. 박중령이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다. 중령님, 그건 안 됩니다. 한서연 소장이. 박중령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년이 알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거잖아. 두 사람의 공모가 절박하게 이루어지던 그 시각 부대 정문으로 여러 대의 검은색 지프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다. 새벽 4시. 부대원 전체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다. 김민석 대령이 이끄는 감찰팀이 박태규 중령의 왕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어떤 경고도 예고도 없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기습이었다. 김민석 대령은 차에서 내리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눈이 부대 정문을 지키는 위병소를 향했다. 위병소의 근무자는 졸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김 대령은 쯧 혀를 찼다. 지휘관의 부패는 필연적으로 군 기강의 해이로 이어진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손짓했다. 계획대로 A팀은 지휘 통제실 및 행정반, B팀은 보급 창고, C팀은 내무반으로. 지금부터 모든 통신을 차단한다. 박태규 중령은 자신의 관사에서 김하사와 입을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어리석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의 왕국이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시스템의 거대한 힘에 의해 바로 지금 이 순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한서연 소장은 집무실에서 날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샜지만 피곤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딸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차가운 장군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이제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이며 부패를 도려낼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군인이자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새벽 4시. 박태규 중령의 왕국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정적은 곧 찢겨나갔다. 부대 정문을 통과한 검은색 지프 여러 대가 정확히 행정반과 지휘 통제실 앞에 멈춰 섰다. 차량에서 내린 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잠에 취해 있던 당직 사령이 이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감찰팀이 모든 주요 통신망을 장악한 후였다. 감찰반장 김민석 대령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전투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당황한 표정의 당직 사령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한서연 소장의 서명이 담긴 감찰 명령서를 제시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이 부대의 모든 인원과 물자는 감찰팀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박태규 중령은 즉시 행정반으로 출두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관사에서 김하사와 음모를 꾸미던 박태규 중령은 전령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민석 그자가 왜? 그는 급하게 군복을 꿰어 입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한유진 때문인가? 아니면 보급비리? 그는 김하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이중 장부를 모두 파기해. 아니 그보다 일단 내가 시간을 끌어볼 테니. 박중령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행정반으로 향했다. 김민석 대령이 그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이고 김 대령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중령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김민석 대령은 그 손을 무시한 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박중령, 지금부터 모든 업무에서 손 떼고 감찰에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 3년간의 모든 보급 및 회계장부 원본을 가져오시죠. 김 대령은 박중령의 교활한 회유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팀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했다. 회계 전문가는 재무 기록을, 군수 전문가는 보급 창고를 급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권 및 복무 실태 담당팀은 막사로 향했다. 그들은 병사들이 아침 점호를 받기 전 개별적으로 면담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것이 한서연 소장이 특별히 지시한 병사 중심의 감찰이었다. 박중령은 김 대령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자신이 준비한 가짜 장부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장부라면 수년간 그래왔듯 무사히 넘어갈 수 있으리라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김민석 대령의 팀은 단순한 서류 감찰관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 내부의 부패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저승사자들이었다. 그들은 박중령이 내민 장부를 받는 즉시 자신들이 가져온 원본 데이터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김하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박중령의 명령대로 이중 장부를 파기하려 했지만 이미 감찰팀이 행정반을 장악한 후였다. 그는 도간에 든 쥐가 된 심정이었다. 박중령을 도울 수도 자신을 구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는 그저 감찰팀 요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압수해 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컴퓨터 안에는 박중령의 비리를 입증할 수많은 자료가 남아 있었다. 한편 내무반에서는 조용한 면담이 시작되었다. 감찰팀은 병사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냈다. 부대의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다. 병사들은 박중령의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는 기계적인 대답만을 반복했다. 김 대령은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그저 묵묵히 그들의 눈을 응시하며 다음 사람을 불렀다. 한유진 이병은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아침 점호 직전 면담실로 호출되었다. 그녀를 면담한 것은 김민석 대령 본인이었다. 그는 유진의 인사기록을 훑어보며 그녀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를 눈여겨보았다. 한유진 이병. 이 부대 생활은 어떤가? 상관과의 관계나 부조리한 점은 없었나? 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그는 이 신병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다. 그저 훈련받은 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 사실을 보고했다. 2025년 11월 5일 14시경 연병장에서 중대장 및 다수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태규 중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김 대령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닌 사실을 전달하는 군인의 건조함이 담겨 있었다. 지시 내용은 전연을 저회전하는 금속 의자에 안철하였습니다. 이후 김하사에게 용접기를 가져와 발목에 불꽃을 튀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용접해버려라는 조롱도 하셨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건조한 사실의 나열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김민석 대령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김 대령은 숨을 삼켰다. 그는 수많은 부패와 비리를 봐왔지만 이토록 기괴하고 잔인한 방식의 인격 모독은 처음이었다. 그는 유진이 제출했던 1303 신고서가
박중령에 의해 즉시 폐기되었다는 기록도 확인했다. 이 사실을 다른 곳에 알렸나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저는 제 시스템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김 대령은 유진의 면담을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한서연 소장이 왜 자신을 이곳에 보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유진과 한 소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그저 이 강인한 신병이 거대한 부패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만 인지할 뿐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다. 박중령의 다른 비위 사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급 창고의 물자 반출입 기록과 실제 재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류 및 타이어와 같은 고가, 소모품의 장부상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중령의 지시로 불필요한 장비 점검을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관찰력은 단순한 병사의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김민석 대령은 유진의 증언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보급 창고로 향했다. B팀이 이미 창고를 봉쇄하고 재고 조사를 시작한 참이었다. 박중령은 김 대령이 창고로 향한다는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었다. 그곳은 그의 비밀 금고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가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명령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 대령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 B 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대령님 장부와 실제 재고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히 A급 군수품 수백 상자가 빈 상자이거나 B급 폐기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빼돌린 물자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중령이 제출한 가짜 장부조차도 실제 창고의 참혹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박태규 중령은 창고 앞에서 헌병들에게 가로막힌 채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는 김민석 대령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김 대령,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네. 하지만 김 대령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중령,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령을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그리고 가혹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중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긴급 체포. 그가 이 외딴 부대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자신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김 대령 농담이 심하군.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한서연 장군님과도. 그는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한유진의 배경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해버린 것이다. 김민석 대령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한서연 장군, 그분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시지? 박중령은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김 대령은 이 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가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배제했다. 중요한 것은 눈앞의 증거였다. 텅 빈 보급 창고 조작된 장부, 그리고 한유진 이병의 용기 있는 증언. 감찰팀은 행정반으로 돌아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김 하사의 컴퓨터에서는 박중령의 지시로 작성된 모든 이중 장부와 그가 지역 업자들과 주고받은 뇌물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김 하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중령의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 자신의 죄를 경감받는 길을 택했다. 유진은 자신의 내무반으로 돌아와 조용히 전투화를 닦았다. 부대가 발칵 뒤집혔지만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김민석 대령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 믿었다. 그녀의 면담은 끝났고 이제 시스템이 움직일 차례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았다. 길고 추웠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박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된 채 헌병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모든 통신은 차단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작은 신병 하나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김민석 대령은 한서연 소장에게 1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7보급지원대대 감찰 결과 지휘관 박태규 중령의 심각한 군수품 횡령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정 인원 대상 혐의 발견. 긴급 체포 완료. 추가 조사 필요. 그는 보고서에 한유진 이병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특정 인원이라고만 기재했다. 그는 이 사건을 원칙대로 그리고 조용히 처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침묵의 감찰은 이미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다. 박태규 중령이 한서연 장군의 이름을 언급한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부대 비리를 넘어선 문제가 되었다. 김민석 대령은 서울로 압송될 박중령을 바라보며 이 사건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자신의 임무부패를 도려내는 칼의 역할을 다할 뿐이었다. 박태규 중령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부대 전체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병사들은 감찰팀의 삼엄한 통제하에 일과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수년간 이어져 온 공포의 통치가 막을 내렸지만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박중령이라는 절대악이 사라진 자리는 거대한 공백과 불확실성으로 채워졌다. 박중령 자신은 행정반의 작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인생 최악의 밤을 보냈다. 동이 트고 그는 곧 서울의 육군 본부로 압송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한서연. 그는 자신이 한서연 소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름을 김민석 대령 앞에서 언급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비리 감찰이 아니라 한서연의 사적인 보복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헌병의 감시하에 잠시 화장실을 가는 틈을 타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김하사를 붙잡았다. 김하사 자네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될 거야. 나 혼자 죽지 않아. 내 말 알지?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자네가 주도했다고 말해. 그의 목소리는 협박이었지만 절박한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김하사라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김하사는 더 이상 그가 알던 비굴한 부하가 아니었다. 김하사는 박중령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중령님, 모든 것은 어젯밤에 다 자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은 박중령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저는 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중령님도 그러셔야 합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박중령은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김민석 대령은 밤새도록 김하사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하사는 자신이 수년간 박중령의 지시로 저질러온 모든 비리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는 박중령이 군수품을 빼돌려 지역업자들에게 팔아넘긴 장부 원본 뇌물을 상납받은 계좌 내역, 심지어 박중령이 사적인 용도로
병사들을 동원한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해둔 비밀 자료를 제출했다. 그것은 박중령을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는 증거의 산이었다. 김 대령은 김하사가 이토록 치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김하사는 울먹이며 말했다. 언젠가 박중령님이 저를 버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의 비겁함이 역설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순간이었다. 김대령은 그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플리바기닝 형량 감면 협상을 제안했고 김하사는 즉시 받아들였다. 김민석 대령은 박중령의 부패 네트워크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박중령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지역 업자들과의 유착은 물론 상급 부대의 누군가가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 대령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즉시 박중령과 연결된 민간 업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한유진 이병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구보에 참여했고 무기고를 정비했으며 자신의 소총을 꼼꼼히 손질했다. 다른 병사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저 이등병이 부대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박중령의 포갑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박중령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썩어버린 시스템이 정화되고 군인으로서의 기본 원칙이 바로 서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민석 대령이 그 일을 해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이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었다. 점심 식사 시간 식당에서 유진은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곁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한 병사가 망설이다가 그녀의 맞은편에 식판을 놓고 앉았다. 그는 금속 의자 사건 때 박중령의 명령에 마지못해 유진의 팔을 붙잡으려 했던 병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미안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유진은 숟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경멸은 없었다. 나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시스템이 된다. 다음에는 다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그녀의 말에 병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진은 다시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부대에 새로운 규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민석 대령은 박중령을 서울로 압송할 준비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박중령이 절박하게 내뱉었던 한서연 장군이라는 이름, 그리고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유진 이병.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유진의 인사 기록 카드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그가 놓쳤던 가족관계란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모 한서연, 관계 모친, 직위 육군 본부소장. 김민석 대령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한서연 소장이 왜 자신에게 병사들의 사기와 복무 실태를 강조했는지, 왜 하필 이 부대를 무작위로 선정했는지, 그리고 한유진 이병이 왜 그토록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자신의 배경을 이용하지 않고 정식 절차만을 고집했는지.
김 대령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한서연 소장의 강철 같은 원칙주의와 그 어머니의 딸다운 한유진의 경이로운 자제력에 감탄했다. 유진은 자신이 마음만 먹었다면 전화 한 통으로 박중령을 그날 당장 날려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을 믿었고 시스템을 통해 싸웠다. 그리고 결국 시스템 스스로가 부패를 도려내도록 만들었다. 김민석 대령은 한서연 소장에게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딸의 안전보다 군의 원칙과 정의를 우선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김 대령은 이 사건을 단순한 비리 사건으로 종결지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것은 부패한 지휘관의 말로이자 동시에 진정한 군인 정신의 승리였다. 그는 박태규 중령이 압송 차량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중령은 여전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발악하고 있었다.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 한서연이. 한서연이 날 모함한 거야.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김 대령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중령, 자네를 무너뜨린 건 한서연 장군이 아니야. 자네의 오만함과 부패, 그리고 자네가 짐승처럼 멸시했던 한유진 이병의 침묵이야. 박중령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헌병들에게 이끌려 차량에 억지로 태워졌다. 차량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박중령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부대원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어떤 이는 안도의 한숨을, 어떤 이는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 거대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박중령의 횡령 네트워크는 이제 막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민석 대령은 자신의 팀에게 지시했다. 박중령과 연루된 모든 민간업자들을 소환한다. 그리고 상급 부대의 관련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그는 한서연 소장에게 추가 보고를 올렸다. 수사 범위 확대 필요, 박중령의 상급 지휘선에 대한 조사 착수. 서울의 한서연 소장은 김 대령의 보고서를 묵묵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김 대령이 유진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리라 짐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석 대령을 믿었다. 그가 원칙대로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유진은 그날 저녁 내무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박중령이 떠나는 것을 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내일의 훈련 계획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일으킨 이 작은 파문이 이제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박중령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이었다. 서울 용산의 육군본부, 박태규 중령은 이곳에 압송된 이후 며칠간을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보냈다. 그의 왕국이었던 제7보급 지원대대에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차가운 금속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좁은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며칠간 면도도 하지 못한 얼굴은 공포와 피로로 헬쑥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보급비리 혐의로만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다. 신문실 문이 열리고 김민석 대령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데이터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가 처음 부대에 들이닥쳤을 때처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박중령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며 박중령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김대령은 아무 말 없이 박중령을 응시했다. 박태규 중령. 김대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자네가 지난 5년간 제7보급지원대대에서 저지른 군수품 횡령 규모가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30억 원이 넘어간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국가 반역 행위에 가깝다. 김대령은 첫 번째 서류를 박중령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김 하사가 넘긴 비밀 장부의 원본이었다. 박중령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다. 아, 아닙니다. 그건 김하사 놈이, 그놈이 혼자 다 해먹고 나에게 덮어 씌우려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이미 증거 앞에서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했다. 김대령은 그의 변명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김대령은 다음 서류를 펼쳤다. 지역 군납업자 한성실업 대표 박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다. 자네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더군. A급 타이어 50개를 B급으로 바꿔치기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준비해라고 말이야. 이것도 김하사가 시킨 건가? 박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김하사가 이 정도까지 자신을 배신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 김 대령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자네의 차명 계좌 내역이다. 매달 꼬박꼬박 1,000만 원씩 입금된 이 돈은 뭔가? 부대원들의 복지를 위해 쓴 돈인가? 아니면 자네 부인의 명품 가방값이었나? 김대령의 추궁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그는 박중령이 숨을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박중령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저 아니다라는 말만 중얼거렸다. 박중령은 이 모든 것이 한서연 소장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는 김민석 대령이 한서연의 하수인이 되어 자신을 올가매고 있다고 믿었다. 이건 함정이야. 한서연이. 그 여자가 자기 딸 때문에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김대령 자네도 그 여자에게 줄을 선 건가? 그래, 그 여자에게 충성해서 별이라도 달고 싶은 건가?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김민석 대령은 박중령의 발악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박중령. 자네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한서연 장군님의 이름은 이 서류 어디에도 없어. 이 모든 것은 자네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일 뿐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중령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박중령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자네가 횡령한 군수품 때문에 최전방의 병사들은 겨울에 제대로 된 방한 장비도 지급받지 못할 뻔했어. 자네가 빼돌린 유류 때문에 전차들은 훈련 시간에 시동도 걸지 못했지.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넘어 국가 안보 자체를 좀먹은 기생충이야. 김 대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군인으로서 박중령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다. 박중령은 김 대령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떨리는 손만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불명의 전역과 감옥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김 대령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철을 열었다. 그것은 다른 서류들에 비해 훨씬 얇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남았다. 박중령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무엇이 남았단 말인가. 김대령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박중령 앞에 놓았다. 그것은 1303 고충 처리 신고서 사본이었다. 이건 박중령은 의아해했다. 그는 이 서류가 자신의 보급 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한유진 이병의 고충 처리서다. 자네가 금속 의자와 용접기로 한 병사의 인격을 말살하려 했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지. 김 대령의 목소리는 다시금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박중령의 횡령죄보다 이 사건을 더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중령은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고작 이 병 하나의 불만 사항이라니. 횡령죄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다. 하김 대령, 지금 나랑 장난하나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 때문에. 그건 그냥 군기를 잡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어. 그 계집애가 유난히 나약하고 반항적이었을 뿐이라고. 그는 여전히 한유진을 계집애라고 칭했다. 김민석 대령은 박중령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훈련 반항적 박중령 자네는 정말 구제불능이군. 그는 박중령을 잠시 노려보더니 이내 시선을 신문실문 쪽으로 돌렸다. 자네가 말하는 그 훈련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할 분이 오셨으니 말이야. 박중령은 김 대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신문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박중령은 문 쪽을 쳐다보았다. 문 앞에는 2명의 육군 헌병대 장교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서는 육군 소장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태규 중령은 그 여성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또 다른 높으신 분이 조사를 참관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민석 대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목소리가 터져라 외쳤다. 충성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김 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신문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그제야 박태규 중령의 머릿속이 번개에 맞은 듯 번쩍였다. 장군님. 그는 떨리는 눈으로 여성을 다시 쳐다보았다. 김하사가 보여주었던 사진,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 육군 본부 감찰실장, 한, 서, 연, 그리고 한유진 이병의 인사기록 카드에 적혀 있던 이름, 모한서연. 모든 조각이 그의 뇌 속에서 끔찍한 형상을 그리며 맞춰졌다. 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계집애라고 불렀던 용접기로 지지려 했던 그 신병이 바로 이 얼음 여왕의 육군 본부 감찰실장의 딸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도 모함도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한서연 소장은 김민석 대령에게 가벼운 목례로 답했다. 그녀는 김 대령을 지나쳐 박태규 중령이 앉아 있는 책상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박중령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그리고 위협적으로 울렸다. 그녀는 박중령의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의 증거 서류들이 아닌 오직 박태규 중령의 일그러진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중령은
그녀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마치 거대한 힘에 짓눌린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었다. 한서연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박중령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마침내 한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표정만큼이나 차갑고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태규 중령. 그녀는 박중령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박중령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서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한유진 이병이 제출한 고충 처리서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군.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박태규 중령의 남은 인생 전부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내 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유진 이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적인 감정이 아닌 시스템의 이름으로 그를 심판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그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한서연 소장의 목소리가 좁은 신문실의 공기를 얼렸다. 한유진 이병이 제출한 고충 처리서. 박태규 중령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자비나 감정적인 분노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녀를 향했지만 거기에는 오직 감찰실장의 차가운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그가 자신의 왕국에서 휘둘렀던 절대적인 권력은 이제 멀고도 비참한 기억일 뿐이었다. 장군님, 그건 오해입니다. 몰랐습니다. 따님인 줄 알았다면. 박태규는 바닥에 엎드려 빌 기세로 애원했다. 그의 비굴한 변명은 한서연의 얼음장 같은 평정심에 어떠한 균열도 만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얼음 조각처럼 내뱉었다. 자네가 몰랐던 것이 유일한 참작 사유가 될 뻔했군. 하지만 자네는 한유진 이병이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자네 부하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한서연은 김민석 대령을 향해 돌아섰다. 김 대령,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혐의는 횡령죄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야. 그것이 주된 범죄다. 자신의 병사를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지휘관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범죄자일 뿐이야.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잣대로 처리하게. 그녀의 말은 김 대령뿐만 아니라 문을 지키고 선 헌병들에게도 전달되며 박태규의 운명을 확인시켰다. 김민석 대령이 경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한서연은 경멸이 담긴 마지막 시선으로 박태규를 훑어보았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오물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신문실을 나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박태규가 그토록 조롱했던 시스템이 이제 그를 통째로 삼키고 있었다. 박태규는 무너졌다. 그의 절박한 통곡 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박태규 중령에 대한 군사 재판은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진행되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김하사가 제출한 비밀 장부, 군납업자들의 증언, 그리고 복구된 컴퓨터 기록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금속 의자 사건에 대한 증언이었다. 박중령이 제거되자 용기를 얻은 여러 병사가 앞으로 나서 그가 조성했던 공포의 문화와 일상적인 학대에 대해 증언했다. 박중령의 변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했고, 심지어 한서연 소장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군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박태규는 막대한 규모의 횡령 체계적인 직권 남용, 장교 품위 손상, 그리고 다수의 군 인권 침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그의 오만함이 자초한 충격적인 결말 그 자체였다. 그는 군사교도소 20년형 불명예 전역 그리고 모든 계급과 연금 박탈을 선고받았다. 중령 박태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수감번호 2047번이 되었을 뿐이다. 그의 몰락은 군 전체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다. 자신의 왕국에서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해도 그 누구도 시스템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조사는 박태규에서 멈추지 않았다. 김민석 대령은 한서연 소장의 전적인 권한 위임하에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박중령과 유착했던 군납업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다. 심지어 박중령의 비리를 묵인하며 상납을 받아온 상급 부대의 일부 장교들까지 조사를 받고 엄중한 징계를 받았다. 제7보급지원대대는 사실상 해체된 후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었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대에 부임했다. 그는 청렴함과 병사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다. 숨막히던 부대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질서와 상호 존중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유진에게 사과했던 그 병사는 부대 내에 신설된 병사인권위원회에 가장 먼저 자원했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감시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유진 이병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모든 조사와 재판 과정 내내 그녀는 자신의 초소에 남아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증언하도록 요청받지 않았다. 김민석 대령에게 했던 그녀의 첫 번째 사실 보고만으로도 충분했다. 군사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 전출이었다. 그녀는 도착했던 그날처럼 침착한 표정으로 자신의 더플백을 꾸렸다. 부대를 떠나기 전 그녀는 호출을 받았다. 신문실이 아닌 감찰팀이 임시로 사용하던 조용한 사무실이었다. 한서연 소장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정복 차림이 아닌 간편한 전투복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유진이 들어와 경례를 하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편히 쉬어 한 이병. 그들의 사이에는 공식적인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와 딸이 아닌 장군과 이병의 침묵이었다. 마침내 한서연이 입을 열었다. 새로운 자대는 제21 보병사단이다. 최전방이다.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고될 거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 한서연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한 이병은 규정대로 행동했다. 시스템을 믿었지. 때때로 시스템은 느리지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네가 그것을 증명했어. 유진이 대답했다. 시스템은 그것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장군님, 김민석 대령님 같은 분들 말입니다. 한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김 대령은 훌륭한 군인이지. 자네처럼. 그녀가 유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나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유진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장군의 딸 한이병이 되었겠지요. 저는 군인 한이병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깊고 무언의 자부심이 오갔다.
한서연은 다시 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다. 복귀를 허가한다 한 이병. 새 자대에서도 건투를 빈다. 유진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군복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혹독한 겨울의 비무장지대 DMZ 근처 제21사단의 병사들이 지친 기색으로 눈밭을 헤치며 기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를 오가며 장비를 점검하고 지친 병사들을 독려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는 일병 계급장을 단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강인해졌고 그녀의 눈에는 은유적이든 실질적이든 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 특유의 조용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중대장은 멀리서 그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서류 파일을 읽어보았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는 또한 그녀가 무엇인지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부사관 자원 중 가장 유능하고 헌신적인 병사였다. 그녀는 인맥이 아닌 순수한 실력과 리더십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군대가 진정으로 길러내야 할 그런 군인이었다. 유진은 잠시 멈춰서서 얼어붙은 북쪽 경계선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칼날 같았지만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 낡은 주둔지에서의 금속 의자 기억은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기이한 열병의 꿈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강철의 강도는 불 속에서 시험받으며 진정한 힘은 어깨의 계급이 아니라 가슴 속의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식일 뿐이었다.